과학 레디 고! 자, 보자. 자, 오늘은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 여기는 내용이 엄청 쉬워요. 엄청 쉽고요. 그냥 한번 과학책 읽듯이 한번 읽어봐도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뭐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꼭 알아둬야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생물 다양성. 생물들이 진화되어 가면서 새로운 생물들이 나타나고 또 뭐 있던 생물들이 또 멸종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치? 사람도 언젠가는 멸종하겠지?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멸종하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지? 네.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들 걱정은 될 텐데 서로 조심하고. 자, 그래서 생물은 옛날부터 이제 생물들이 진화되어 가면서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다양해지는 이유는 뭐 환경에 적응하는 쪽으로 생물들의 유전자나 뭐 형태, 뭐 특성 이런 것들이 변해가면서 자꾸 다양한 모습들의 생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생물의 다양성이라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거기는 뭐지?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 종 다양성.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유전적 다양성은 뭐냐면은 한 종에서 같은 종, 한 가지 종에서 종이 뭐니 종? 너네 생물 분류할 때 중학교 과정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종속, 과목, 관문계 들어봤니? 네. 그러니까 생물 분류할 때 가장 큰 단위는 개야. 뭐 동물계, 식물계, 균계 뭐 이러면서 이게 가장 큰 단위고 가장 작은 단위가 뭐야? 종이거든? 이게 가장 하위 단위.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에서 유전적으로 생명체들이 성질들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한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종이 있잖아. 그 중에서 지금 우리들마다 유전자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질, 특성들도 조금씩 다르다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 가지 종에서 말 그대로 유전자가 달라서 유전자가 다양해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거 이거를 종 다양성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 책에 나온 그림을 한번 보면은 뭐 얼룩말이 있는데 야, 같은 얼룩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얼룩 무늬가 같을까? 다 달라요. 사람의 지문이 다르듯이 얘네들은 얼룩 무늬가 다 달라요. 터키 달팽이가 있대. 그 달팽이 껍데기 무늬가 있잖아요. 그치? 걔네들도 어떨까?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무당벌레가 있대. 그 무당벌레 점하고 막 색깔 같은 게 있잖아. 그치? 그 점 찍힌 게 같을까? 달라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하나의 생물 안에서 이렇게 유전자가 달라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 다양성으로는 뭘까? 종 다양성은 한 지역에서 말 그대로 종류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뒷동산에 산림지역이 있어. 뒷동산에 딱 올라가서 이제 가서 봤더니
뒷동사를 이제 뭐 생물들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개미도 있고, 뭐 바퀴벌레도 있고, 그다음 뭐 토끼도 있고, 개도 있고, 예? 뭐 참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한 지역에서 생물 종류가 다양하다. 이걸 이제 종다양성이다. 근데 종다양성에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가운데 그림 하나 있을 거야. 여기 한번 봅시다. 어떤 지역에 A라는 생물이 10마리가 있다. B라는 생물이 얼마일까? 5마리가 있다. C 생물이 1마리가 있다. D 생물이 1마리가 있다. 이게 지금 가지역이라고 하죠. 가지역. 어떤 한 지역의 생물들이 이런 개체수. 개체수가 뭐냐면 생물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그러잖아. 그 생물의 수. 이렇게 분포를 하죠. 근데 나지역을 봤더니 A가 5마리, B가 뭐 7마리, C가 한 4마리, D가 한 3마리,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지역하고 나지역 중에 종다양성이 누가 더 좋냐, 종다양성이 누가 더 크냐, 그걸 따졌을 때는 지금 생물 종류를 보면 어때? A, B, C, D, A, B, C, D 같아요. 종류는 4가지로 똑같지. 근데 종다양성은 누가 크다라고 하냐면 나가 크다라고. 나가 종다양성이 좋다, 크다, 종이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왜 그럴까? 어차피 네 종류 똑같은데 평균 일단 편차 구하는. 평균 내서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A는 10마리나 있어. 네. 그럼 A는 막 번식해가면서 나중에 그 지역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네. 개체수가 많으니까, 그치? B도 뭐 5마리지만 어느 정도 번식해 가겠지, 그치? 근데 C나 D를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1마리밖에 없대요. 그럼 얘네들은 뭐 환경이 불리해지거나 그러면 언제나 멸종할 수가 있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나지역은 어때? 뭐 5마리, 7마리, 4마리, 3마리 뭐 이렇게 하면서 개체수는 뭐 얘보다 좀 많긴 하지만 하지만 대체로 균등하지, 그치? 균등하고 이렇게 1마리, 2마리 같이 너무 적지도 않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멸종 안 하고 어떻게 될까? 각 생물 종류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 핵심은 종다양성이 큰 지역이다 그러면은 생물 종류가 당연히 많아야지 종다양성이 큰 거야. 근데 생물 종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너무 개체수가 적으면 이거는 종다양성에 포함시키기가 애매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분포한 지역이 종다양성이 크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있어요. 생태계 다양성은 말 그대로 이런 한 가지 생물, 여러 가지 생물, 그 다음에 환경, 지역까지 합해서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라고 하는데, 생태계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지. 그 생물들이 사는 환경까지 포함해서 생태계라고 그러잖아. 그치? 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그러면은 뭐 사막의 생태계냐, 또는 뭐 열대 우림의 생태계냐, 또 뭐 바닷속의 생태계냐, 뭐 이런 거 같이 사막에 사는 생물하고 열대 우림에 사는 생물이 같아. 다르죠? 그죠? 그리고 환경도 어때? 다르지? 네. 그래서 생물하고 환경까지 합해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생물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생태계라고 그러고, 우리 지구에 보면은 여러 환경들이 있죠. 생태계가 다양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요 유전적 다양성, 분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어떻게 보면 뭐 크기 순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우리 지구에 생명체들이 살고 있더라. 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특히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자, 밑에 문제 3문제 있죠.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먼저 한번 풀어보자.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이렇게 나오는데, 생물이 다양한 게 좋을까? 몇 가지 없는 단순한 게 좋을까? 다양한 게 좋겠죠. 왜 다양하면 좋을까? 만약에 환경이 변했어, 지구 환경이. 또는 그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이 변했을 때, 환경이 안 맞는 생물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멸종할 수 있죠. 그러면 생물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하면은 몇 가지 생물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그 몇 가지 생물 중에 또 멸종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생물 종류나 개체수가 너무 적어지겠지.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죠. 생물이 다양해야지 한 종류가 멸종하더라도 다른 걸 먹고 살 수가 있죠. 먹이국물 그런 걸 들어봤어? 네. 먹고 먹는 관계가 이렇게 일자로 연결된 거는 그 먹이 사슬 뭐 그렇게 얘기하고, 먹고 먹히는 관계가 막 얽혀져 있죠. 그 뭐라 그래? 먹이 그물. 근데 생물이 다양해야지 먹고 먹히는 관계도 먹이 그물 같이 복잡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한 종류의 생물이 죽었어, 멸종했어. 그러면 다른 걸 먹고도 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생물은 다양한 쪽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좋다. 그리고 거기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 생활에 생물 가지고 이용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의복, 누에 알아요? 누에? 네. 누에에서 뭐 실도 가고 뭐 비단 같은 거 만들고, 목화라고 아니? 식물? 거기에서 이제 실 뽑아서 뭐 섬유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 뭐 식량으로도 생물들이 쓰이죠. 벼, 옥수수, 콩, 사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는 식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무 풀 같은 거 생물들이 이용해서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생물로부터 이제 약성분, 사람을 뭐 치료할 수 있는 약성분들을 뽑아가지고 의약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유전자를 연구해가지고 또 새로운 농작물 뭐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나무 같은 이런 생물들이 있으면 뭐 그늘이나 휴식 장소, 여가 활동 장소 뭐 이런 것을 제공해 주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그나마 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자, 생물이 한 지역에서 뭐 없어지거나 또는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뭐 이런 거 있어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그러니까 서식지라 그러면 생물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서식지가 파괴될까? 인간들이 가장 문제죠.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나무를 베고 거기에다가 이제 논밭을 만들고, 또는 또 건물 같은 거 지어서 다시 자꾸 도시화시키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좀 줄어들겠죠.
생물의 종류도 당연히 줄 수밖에. 단편화는 뭔지 아니? 이렇게 산림지역이 있었어. 응? 산악지역, 산림지역인데 여기다 도로를 뚫었어. 또는 뭐 철도를 뚫었어. 그럼 원래 요 A 지역하고 B 지역에 살던 생물들이 원래 서로 교류하면서 같이 살고 있었던 산림지역이잖아. 그치? 근데 도로를 뻥 뚫어버리면 A 지역하고 B 지역의 생물들이 교류가 잘 안 되죠. 이렇게 지역이 나눠지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나눠지는 거를 단편화. 그래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런 거 보완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라고 들어봤니? 육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풀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육교 위에다가 심어가지고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군데군데 해놨는데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잘 안 가죠. 그래서 그리고 동물들은 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동물들은 뭐 어디에 이게 있는지 나중에 뭐 경험을 쌓다 보면은 다니겠지만 모르니까 자꾸 도로로 뛰어들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로드킬이라 그래서 차들이 많이 부딪히고 많이 죽이고 그렇게 하죠. 사람이 가장 문제긴 해. 자연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데. 자, 두 번째. 야생생물의 불법 포획 및 납입. 불법 포획은 말 그대로 뭐야? 잡지 말라는 거를 잡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에 뭐 생물 개체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개체수가 적은 생물들도 있잖아. 그럼 걔네들은 뭐 천연기념물이나 법적으로 이제 잡지 말라고 해놨는데 사람이 마찬가지 이익에 의해서 자꾸 잡아버리죠. 멸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남획은 뭔지 아니? 많이 잡는 겁니다. 만약에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아요. 오징어는 아직까지 멸종 생물은 아니잖아요. 그치? 멸종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징어를 너무 많이 잡아. 너무 많이 잡고 막 새끼까지 잡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동해안의 오징어가 나중에 차차차차 개체수가 많이 줄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멸종 위기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지 말라는 거 잡든지 너무 많이 잡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성이 깨질 수가 있고요. 외래종 도입. 외래종은 뭐야? 우리나라에 원래 없던 생물이죠. 천적들. 황소개구리. 그렇지. 뭐 대표적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왜 왔는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좀 특이한 게 옛날에 이제 못 살던 시절에 개구리 잡아갖고 막 구워 먹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구리 조그마니까. 개구리 사람들이 좀 먹으니까 큰 개구리를 들여와가지고 큰 개구리니까 이제 양도 많겠죠. 고기도 많고. 그래갖고 요리 목적으로 들여왔는데 잘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죠. 너네도 개구리 요리다 그러면 먹겠니? 일단 먹을 수도 있는데 황소개구리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수도 있는데 잘 안 팔리니까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죽이기에는 또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냥 버려버리는 거지. 근데 얘네들의 외래종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 얘네들을 잡아먹고 살 수 있는 천적들이 없어요. 부족해요. 없거나 뭐 부족하거나. 그래가지고 외래종들이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을 많이 잡아먹으면서 토종 생태계가 깨질 수가 있죠. 뭐 황소개구리 아니더라도 물 속에 보면 베스 뭐 이런 거 들어갔어. 굉장히 큰 물고기거든.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먹으려고 요리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잘 안 되니까 자연 상태에 또 퍼져가지고 조그마한 우리 토종 물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토종 생태계가 또 깨지죠. 환경오염 당연하죠. 환경오염 시키면 뭐 이런 생물들뿐만이 아니고 사람들도 좀 위험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그러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어떤 노력들을 할까?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초등학생도 배우는 쓰레기 분리배출하고 자원 재활용하고 저탄소 제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식지가 만약에 단편화되어 있을 때는 생물들이 다닐 수 있는 뭐 생태 통로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 저기 불법적으로 잡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오염되어 있으면 정화시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나라별로 협약을 맺어서 이런 생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자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밑에 문제 마찬가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여기에서는 조금 알아둘 게 있는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 졸았지?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좀 쉽고 뒤로 가서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생태계에서요 생물 한 마리 한 마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개체라고 해요. 개체. 사람도 생물이니까 좀 지금 이 교실의 개체가 하나, 둘, 셋.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체라고 그러고 이런 같은 생물이 모여가지고 개체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마리 한 마리들이 뭉쳐서 같은 종의 생물 집단, 네? 생물 집단, 개체군. 그 다음에 한 개의 생물 또 한 개의 생물, 그러니까 개체군. 얘네들이 같이 모여서 군집이라는 게 또 형성돼요. 군집. 그러니까 군집이라 그러면은 생물이 여러 종류라는 얘기야. 그리고 요 군집하고 여러 생물들하고 환경까지 어울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생태계가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생물 한 마리 한 마리, 그 다음에 같은 종의 생물들이 뭉쳐져 있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개 같이 살고 있는 집단, 그 다음 환경하고 어울려서 살고 있는 가장 큰 집단, 생태계. 자, 그 중에서 이제 생태계에 보면은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라는 게 있는데, 비생물적 요소는 뭐 얘기할까? 생물적 요소는 말 그대로 생물일 거고, 그치? 비생물적 요소, 요인. 책에서 요인으로 나왔으니까 요인으로 할까요? 상관없어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 필요할 거고, 또 뭐 필요하니? 뭐 물도 필요할 거고, 또 살 수 있는 흙 서식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기도 필요할 거고, 뭐 이런 등등이 있죠. 그래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하고, 그럼 생물적 요인은 뭐 얘기할까? 생물적 요인, 요소는 살아있는 것들, 크게 얘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거 들어봤니? 네. 생산자는 뭘 얘기하는 거야? 생산하는 뭘 생산해? 공기 생산? 공기 생산? 그러니까 영양분을 생산하는 식물 같은 거 얘기하지.
식물들이 햇빛 받아서 뭐해? 탄소를 식물들이 햇빛, 물 같은 거 이용해서 공기도 이용하지만 광합성에서 포도당 만들잖아요. 영양소, 그렇지? 그래서 영양소를 스스로 생산하는 애들, 합성할 수 있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그러고, 소비자는 뭐예요? 자기가 영양소를 생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걸 먹어서, 그러니까 생산자를 먹든 아니면 다른 소비자를 먹든 먹어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소비자라고 그러고, 그럼 분해자는 이런 식물이나 뭐 동물 같은 게 죽었을 때 사체나 뭐 배설물 이런 것들을 분해시켜서 다시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 요걸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 생태계.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하고 생물적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쉬운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생물과 환경의 관계라 그래서 생물한테 영향 주는 이런 거, 빛, 뭐 물, 흙,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는데, 맨 처음에 빛과 생물. 얘를 한번 보자. 빛도 조금 나눠서 첫 번째 빛의 세기라고 나와요. 식물 중에 뭐 광합성하는 식물도 있고 광합성 안 하는 식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광합성하죠. 광합성하는 식물 중에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 정도가 좀 다른데,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양지식물은 뭐냐면 양지, 음지 그런 거 있거든요. 양지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고요. 음지는 잘 안 들어오는 곳이고. 그럼 양지식물은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강한 빛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식물들이에요. 그 빛이 강하니까 광합성량이 많을까 적을까? 많겠죠. 광합성 잘하겠죠. 그럼 광합성을 많이 하려면 강한 빛을 받으니까 광합성 많이 할 수 있는데, 광합성하는 곳이 뭐야? 어디야? 식물의 잎의 엽록체죠. 그럼 얘는 양지식물들은 엽록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너네 그 중학교 과정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식물의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조금 잘라서 확대해서 보면은 겉에 이제 뭐 표피 조직이 있고, 이제 이 안에 이제 광합성하는 엽록체들이 있는데, 엽록체가 이렇게 세로로 빼곡히 있는 곳, 그 뭐라 그러는지 아니? 물타기 조직 들어봤어요? 전부 다 엽록체야. 엽록체가 물타기 같이 이렇게 서 있다 그래서 물타기 조직 그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입 안에 뭐 물관체관, 뭐 인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맥도 있고, 그 밑에도 또 엽록체가 이렇게 있거든. 엽록체가 약간 금성금성 있는 해면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입 뒤에는 뭐 공기나 물이 증산작용하는 기공, 구멍도 있고, 기공 옆에 뭐 공변세포라는 것도 있고, 잎에 구조가 있어요. 말은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엽록체가 가장 빼곡히 많은 조직이 뭐냐면 울타리 조직이에요. 그럼 양지식물은 강한 빛에서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울타리 조직이 어떠냐면은 발달되어 있어요. 울타리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 식물들은. 그럼 얘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엽록체가 많다. 그리고 잎이 두꺼울까요? 얇을까? 두꺼워요. 얘는 잎이 두꺼운 그런 특성이 있어요. 듣고 있어요? 지금 씨? 너는 몇 시간 끝났어? 3시간에 끝났나? 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우리 놀았냐 중간에? 너네는 시간 안 가는 거 같지? 아니냐? 되게 빨리 갔는데. 그치? 빨리 갔지? 우리 중간에 뭐 했나? 되게 빨리 간 거 같아. 자, 이런 특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음지식물은 뭐냐면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약한 빛에서 광합성하면서 살아가는 식물들을 음지식물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빛이 약하니까 광합성량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그러면 광합성을 조금밖에 못하니까 이런 울타리 조직을 발달할까 발달하지 못할까? 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얘는 발달을 했고요. 그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잎이 두꺼울까 얇을까? 얇겠죠. 근데 광합성을 하면서 양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잎이 얇은 대신에 잎이 넓어요. 이런 특징점이 있어요. 얇지만 넓게 퍼져서 광합성, 그나마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식물 중에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광합성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특성들을 조금씩 보이게 돼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파장이라고 있어요. 파장이 조금 설명할 것들이 좀 많은데, 아우, 시간 금세 먹었네. 지금 몇 분이야? 22분이고요. 자, 30분도 바로 수업이야. 파장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게 좀 설명할 게 있고요. 아니, 끝나는 게 아니고요. 1조 시간을 먼저 할게요. 네. 얘네 까먹지 말고 파장 해달라 그래야 돼. 선생님 가능하면 기억할 텐데. 자, 1조 시간을 먼저 할게요. 1조 시간은 뭐냐면 햇빛 받는 시간이야. 햇빛 받는 시간. 그래서 식물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장일식물, 단일식물 뭐 이런 게 있는데, 장자가 뭐야? 일장자야. 일자는 해일자. 그러니까 해가 길어질 때 얘가 꽃이 피거나 번식하는 식물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장일식물이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뭐 장일, 단일, 뭐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구나. 그러면 장일식물은 해가 길어진다. 해가 길어진다는 건 낮이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얘네 낮이 길어지는 계절이 무슨 계절일까? 그러니까 여름이 가장 길지. 그러니까 길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이 되면 낮이 어떻게 돼? 자꾸 길어지지. 그래서 낮이 길어지는 봄에 꽃이 피거나 꽃이 피는 걸 개화한다 그러죠. 꽃이 피거나 결실을 맺는 건 뭐 종류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낮이 길어지는 봄에 꽃이 피는 식물들을 장일식물이에요. 그럼 단일식물은 뭘까? 낮이 어떻게 되냐? 짧아지는. 그러니까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계절이 무슨 계절? 겨울이 제일 짧잖아. 그러니까 짧아지는 시기가 언제? 가을이겠지. 여름이 지난 다음에. 가을에 꽃이 피는 시기. 이런 거를 단일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햇빛 받는 시간, 1조 시간도 생물에 영향을 줘서 생물 종류마다 꽃 피는 시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꽃들은 봄에 많이 피지. 가을에 피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꽃은 코스모스. 그런 거 들어봤어? 얘는 가을에 꽃이 피죠. 그래서 1조 시간에 따라 개화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동물로는 이런 게 있어요. 1조 시간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봄에 번식을 하는, 생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고, 가을에 번식을 하는. 그러니까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짧아지는 그런 시기 때 번식하는 또 생물들이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이 생물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봐주자. 거기 보면은 봄에 번식하는 생물들 뭐 있대요? 대표적으로 깨꼬리, 종달새. 이 깨꼬리하고 종달새는 봄에 생식, 번식을 하고, 가을에 번식하는 거는 송어, 사슴. 뭐 이런 것들이 가을에 번식하고, 아까 전에 이거 장일식물, 단일식물에서는 뭐 붓꽃, 그 다음에 코스모스 뭐 이 정도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한 번씩 봐주세요. 봄 길어지는 거야, 낮에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거. 가을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동물이 일조 시간에 따라 영향입니다. 빛의 파장은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파장에서 누가 에너지가 크고 작고, 그 다음에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사는 식물들의 색깔들이 다르거든. 네. 그거는 김 무슨 색깔인지 아니? 파란색으로 보이죠? 김이 붉은색이에요, 원래. 반사되는 파란색. 그러니까 김이 이렇게 막 뭉쳐져 있어서 파랗게 보이는데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붉은색이거든. 홍조류라고 그래. 미역은 초록색이죠. 그건 녹조류라고 그러고. 응? 뭐 우뭇가사리라고 들어봤니? 우뭇가사리? 못 들어봤니? 아, 미역이 잠깐만, 미역은 갈색이다, 갈색. 햇빛이 비춰주면 갈색이에요. 미역은 갈색이야. 원래 색깔이 갈색이고, 파래 들어봤어요? 파래? 네. 걔는 이제 녹색, 녹조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리 간단하게 얘기해주면은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이 식물들의 색깔들이 약간씩 다르거든. 뭐 녹색 띄는 것도 있고, 갈색 띄는 것도 있고, 홍색, 붉은색 띄는 것도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고, 넘겨보시면 온도와 생물, 물과 생물, 토양과 생물, 공기와 생물, 그래서 이런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생물들이 뭐 어떤 특징점들이 나타나요. 다음 시간에 뭐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 고생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